다이아애나 왕세자비는 찰스 왕세자와 별거 중이던 1993년에 유언장을 작성했지만 그 후로 다시는 손대지 않았습니다. 이혼이 확정된 후에도 하나 600만 파운드의 위자료를 받은 후에도 그리고 그녀의 삶이 완전히 재편된 후에도 말이죠. 단 하나의 문서를 업데이트하지 않기로 한 그 결정이 바로 이 모든 이야기가 존재하는 이유입니다. 1994년 그녀가 사망한 후 마침내 유언장이 공개되었을 때 그 안에는 단순한 돈만 있었던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시한폭탄과도 같았고 조용한 반항이었으며 궁궐이 전혀 예상하지 못했던 마지막 자기방어 수단이었습니다. 솔직히 말해서 그녀 주변 누구도 그녀를 앉혀놓고 이제 왕족이 아니니 유언장을 수정해야 하지 않을까요? 라고 말하지 않았다는 사실은 엄청난 직무유기이거나 그녀가 정말로 시간이 얼마 남지 않았다고 생각하지 않았다는 증거입니다. 잠시 생각해 봅시다. 다이아나는 그 시점에서 거의 누구보다도 왕실이라는 제도를 잘 알고 있었습니다. 그녀는 결혼 생활을 견뎌냈고 온갖 굴욕을 견뎌냈으며 저나 HRH 칭호를 박탈당하는 것도 견뎌냈습니다. 그녀는 궁궐이 자신을 얼마나 쉽게 버릴 수 있는 존재로 여기는지 정확히 알고 있었지만 유언장을 갱신하지 않았습니다. 아마도 그녀는 앞으로 수십 년은 더 살 수 있을 거라고 생각했을지도 모르고 단순히 지쳐 있었을지도 모르고 아니면 법률 시스템이 알아서 처리해 줄 거라고 생각했을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이유가 무엇이든 그 문서는 1993년에 그녀의 의도를 그대로 굳혀버렸습니다. 이혼 재산 분할, 새로운 관계, 그리고 완전히 새롭게 바뀐 그녀의 공적 이미지 등 그 어떤 것도 최종 유언장에 반영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그녀가 8월 31일 파리 터널에서 사망했을 때 모든 것을 규정하는 법적 문서는 이미 4년이나 지난 상태였습니다. 그리고 여기서 이상한 점이 나타납니다. 왕실 역사가들은 그 유언장을 상상력이 부족하고 전형적이며 심지어 허술하기까지 하다고 평가했기 때문입니다. 아이사라메온 바로 세계에서 가장 유명한 여성 중 한 명인 다이아애나 왕세자비였습니다. 그런데 그녀의 유산 계획은 훌륭한 재정 고문과 재정 잡지 구독 정도를 가진 사람이라면 당연히 기대할 수 있을 만큼 정교하지 못했던 것 같습니다. 그녀는 윌리엄과 해리를 주요 수혜자로 지정했는데 이는 이해할 만한 부분입니다. 어머니와 언니를 유언 집행자로 임명한 후에는 아무런 수정이나 업데이트 유언 보충서 작성도 없이 그냥 멈췄습니다. 1994년 이후 발생한 막대한 재정적 법적 변화를 전혀 반영하지 못했습니다. 그녀가 사망했을 당시 그녀의 유산은 200만 파운드가 조금 넘는 가치였습니다. 당시 환율로 약 150만 달러에 해당하는 금액이었습니다. 여기에는 현금 투자 자산 보석 의류 그리고 찰스와의 이혼 합의금 하나 600만 파운드가 포함되었습니다. 윌리엄과 해리는 그 대부분을 상속받을 예정이었지만 여기서 잠깐 멈춰서 계산해보면 놀라운 사실을 발견하게 됩니다. 세금과 법률 비용이 공제되고 나니 상속 재산의 거의 절반이 그냥 사라진 것입니다. 흔적도 없이 없어진 것이죠. 그녀의 아들들이 단 한 푼도 보기 전에 말이죠. 그리고 여기서부터 진실을 파헤치기 시작하면 정말 분노를 자아내는 부분이 드러납니다. 당시 영국 법에 따라 찰스는 하나 600만 파운드에 달하는 이혼 합의금 전액을 되찾을 법적 권리가 있었습니다. 그 이유는 구체적이고 다소 잔혹합니다. 다이아나는 상속받은 지 1년 안에 사망했고 이로 인해 그가 상속 재산을 되찾을 수 있는 조항이 발동되었습니다. 만약 그가 그 옵션을 행사했다면 윌리엄과 해리는 다이애나가 아버지로부터 상속받은 약 500만 파운드에 대해서만 세금을 납부했을 것입니다. 찰스는 그 큰 금액을 아들들을 위해 따로 재투자하여 세금 부담을 훨씬 줄일 수 있었을 것입니다. 하지만 그는 그렇게 하지 않았습니다. 그는 전액을 다이애나의 유산에 포함시켜 세금을 내도록 하라는 조언을 받았습니다. 그 결과 보존할 수 있었던 수백만 달러를 잃게 되었습니다.
에오미오니를 잃은 두 소년의 수백만 달러였습니다. 찰스가 고의로 잘못된 전화를 했다고 말하는 건 아닙니다. 그의 속마음을 알 수는 없죠. 하지만 결과는 이미 벌어졌습니다. 다이아에나비의 재산 중 상당 부분이 불필요한 결정 때문에 세금으로 흘러들어갔습니다. 그리고 남은 재산조차도 깔끔하게 넘겨지지 않았습니다. 주요 재산 외에도 왕자들과 그들의 미래 가족을 위한 재량 기금이 조성되었습니다. 약 10만 파운드가 그 기금에 들어갔고 그 이자는 시간이 지남에 따라 계속해서 그들에게 이익을 가져다 주었습니다. 오늘날 두 오빠가 모두 결혼하면서 그들의 아내인 웨일즈 공주 캐서린과 메건 마클도 그 기금에서 돈을 인출할 자격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기금은 여전히 조용히 제 역할을 하고 있으며 다이애나의 의도를 보여주는 작은 재정적 흔적이 수십 년이 지난 지금도 여전히 의미를 지니고 있습니다. 하지만 다이애나는 거의 아무도 모르는 또 다른 것을 남겼습니다. 1994년 유언장에 서명한 다음 날 그녀는 개인적인 소망 편지를 썼습니다. 포이티 오티 그 편지는 법적 구속력이 없다는 점이 중요한 차이점입니다. 소망 편지는 기본적으로 제안일 뿐입니다. 내가 바라는 것은 이렇습니다. 라고 적혀 있는 것이죠.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누군가에게 실제로 그렇게 하도록 강요하는 것은 아닙니다. 다이아에나는 그 편지에서 자신의 보석과 개인 소지품, 영국 법에서는 이를 동산이라고 부르는데 이는 이동 가능한 재산을 의미하는 세련된 표현입니다. 의 75%를 윌리엄과 해리에게 똑같이 나누어 주라고 부탁했습니다. 또한 미래의 두 아내가 언젠가 자신의 보석들을 착용해 주기를 바라는 조용한 소망도 표현했습니다. 적어도 그 부분은 실제로 이루어졌습니다. 윌리엄은 다이애나의 사파이어 약혼 반지를 사용하여 케이트에게 청혼했는데 그 반지는 다이애나가 1981년 왕실이 어떻게 받아들여야 할지 몰랐던 당시 게러드 카탈로그에서 직접 고른 바로 그 반지였습니다. 케이트는 그 이후로 여러 차례 다이애나의 티아라와 사파이어 귀걸이를 착용했습니다. 매개오는 오프라 윈프리와의 폭발적인 인터뷰 당시 다이애나의 까르띠에 다이아몬드 팔찌를 착용하고 있었습니다. 따라서 다이아에나의 보석은 그녀의 아들들이 선택한 여성들의 손목에 끼워져 세상에 드러나게 되었고 이는 그녀가 바랐던 바와 정확히 일치합니다. 하지만 다이애나의 편지는 그 이상의 의미를 담고 있었습니다. 그녀는 남은 개인 소유물의 25%를 17명의 대자녀들에게 의미 있는 기념품, 즉 그녀를 기억할 수 있는 개인적인 물건으로 주라고 부탁했습니다. 그런 일은 결코 일어나지 않았습니다. 그 편지는 법적 효력이 없었기 때문에 다이애나의 유산 관리인, 즉 그녀의 어머니와 큰언니는 그 요청을 완전히 무시하기로 결정했습니다. 이미 있는 무언가를 받는 대신 대자녀들은 나중에 일부 사람들이 속이 텅 빈 기념품이라고 묘사한 사냥용 조각상, 도자기, 커피 세트 같은 것들을 받았습니다. 이건 우리 엄마 팔찌야, 또는 이건 엄마가 이 특정 행사에서 착용했던 목걸이야 같은 건 전혀 없었고 그냥 잡동사니였습니다. 다이애나의 아들들뿐만 아니라 사랑하는 모든 사람들에게 의미 있는 무언가를 남기고 싶어 애썼지만 그 소망은 사실상 묵살당했다. 실제로 발현된 내용과 일어난 일을 비교해보면 유언 집행자들이 감정보다는 단순함을 우선시한 선택을 했다는 느낌을 지울 수 없습니다. 물론 그들에게는 그렇게 할 법적 권한이 있었지만 법적 권한이 있다고 해서 그 결정이 덜 냉정해지는 것은 아닙니다. 다이애나의 나머지 재산은 자녀 재산이라는 신탁에 맡겨졌습니다. 그녀의 의도는 분명했다. 윌리엄과 해리는 25세가 되면 그 돈을 사용할 수 있게 될 것이다. 그것도 이루어지지 않았습니다. 유언 집행인들은 재산 분할 합의서라는 법적 변경을 신청했고 그 결과 재산에 대한 완전한 접근 권한이 5년 뒤로 미뤄졌습니다. 형제들은 25세부터 신탁에서 이자를 받을 수 있었지만
원금은 30세가 될 때까지 사용할 수 없었습니다. 결국 그들이 완전한 권한을 얻었을 때 각 아들은 약 1천만 파운드를 받았습니다. 즉 다이애나의 아들들은 어머니가 남긴 재산을 받기 위해 어머니가 의도했던 것보다 5년을 더 기다려야 했습니다. 이러한 시간표는 다이애나가 실제로 원했던 것과 맞지 않습니다. 그녀는 25세에 받기를 원했지만 아들들은 30세가 되었고 그 결정을 내린 사람들은 다름 아닌 그녀의 가족들이었습니다. 다이애나의 가장 상징적인 소유물조차도 복잡한 시간표를 거쳤습니다. 6m 길이의 트레인이 달린 데이비드와 엘리자베스 이매뉴얼이 디자인한 그녀의 화려한 웨딩 드레스는 아들들에게 바로 넘어가지 않았습니다. 수년 동안 그 드레스는 다이애나의 오빠인 칼스 스펜서의 소유였습니다. 그는 매년 엘소프 저택에 드레스를 전시하고 전 세계 박물관과 전시회에 대여해 주었으며 이를 통해 자선 기금을 모금하기도 했습니다. 다이애나 왕세자비가 입었던 드레스가 마침내 두 아들의 손에 들어간 것은 2014년 9월 해리 왕자의 30번째 생일 때문이었습니다. 2021년에는 켄싱턴 궁에서 열린 왕실 패션 전시회에 전시되기도 했습니다. 다이애나 왕세자비가 아마도 곧바로 주인을 찾을 거라고 생각했을 그 드레스조차 손에 넣기까지 17년이라는 시간이 걸린 셈입니다. 다이애나 왕세자비 사후 두 아들은 켄싱턴 궁에 있는 그녀의 유품 중에서 각자 한 점씩을 고를 수 있는 권한을 받았습니다. 윌리엄은 다이애나의 까르띠에 탱크 프랑세즈 시계를 선택했습니다. 이 금시계는 원래 그녀의 아버지가 선물한 것이었습니다. 이혼 후 다이애나는 이 시계를 항상 착용했습니다. 윌리엄은 그녀가 자신이 이 시계를 갖기를 바랄 것이라고 생각했습니다. 하이리는 사파이어와 다이아몬드가 박힌 약혼 반지를 골랐지만 두 형제는 조용히 약속을 하나 했다. 누가 먼저 결혼하느냐에 따라 그 반지를 이용해 청혼하기로 한 것이다. 윌리엄이 케이트에게 청혼할 준비가 되었을 때 해리는 조금의 망설임도 없이 그것을 건넸습니다. 그리고 해리가 나중에 메건의 약혼 반지를 디자인할 때 그는 다이애나의 개인 소장품에서 가져온 다이아몬드 2개를 중앙 스톤 양쪽에 배치했습니다. 비록 그 과정이 법적으로 매우 복잡했지만 그녀의 존재는 두 사람의 미래에 조용히 스며들었습니다.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여전히 잘못 알고 있는 사실이 하나 있는데 윌리엄과 해리는 엘소프를 상속받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엘소프는 스펜서 가문의 조상 대대로 내려오는 저택으로 노샘프턴셔에 있는 그 웅장한 영지이며 다이애나가 자랐고 장식용 호수 한가운데 있는 작은 섬에 묻혀 있습니다. 그 영지는 다이애나를 통해서가 아니라 스펜서 가문의 혈통을 통해 상속됩니다. 그녀의 아들들이 아니라 조카인 루이스 스펜서에게 상속될 것입니다. 다이애나의 재산은 아들들에게 갔지만 집은 그렇지 않았습니다. 저는 이 차이가 중요하다고 생각하는데 사람들이 그녀의 유산을 상속받는다는 것은 그녀와 관련된 모든 것을 상속받는다는 의미로 오해하는 경우가 있기 때문입니다. 그렇지 않았습니다. 다이애나비가 안장된 장소, 즉 그녀가 묻힌 땅은 스펜서 가문의 소유이지 윌리엄과 해리의 소유가 아닙니다. 그들은 방문할 뿐 소유권은 없습니다. 이 시점에서 두 형제의 재정 상황은 이미 엄청나게 벌어져 있었습니다. 현재 윌리엄의 순자산은 10억 달러가 넘는 것으로 추산되는데 이는 주로 미래의 왕위 계승과 그에 따른 부에 기인합니다. 해리의 순자산은 6천만 파운드에 가깝습니다. 다이애나비가 유언장을 작성했던 1993년 당시에는 누구도 그 불균형을 예측할 수 없었기 때문에 유언장에는 그러한 불균형이 반영되지 않았습니다. 그들의 삶이 얼마나 다르게 펼쳐질지 예측했던 사람들은 많지 않았습니다. 조용히 보상하기 위해 찰스는 해리를 위해 별도의 신탁을 설정했고 엘리자베스 여왕의 어머니인 퀸 마더도 몇 년 전에 비슷한 일을 하여 해리가 21세와 40세에 각각 지급받도록 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조용한 재정적 조정이
배후에서 일어나고 있었고, 다이애나의 유언장과는 상관없이 시스템이 두 형제를 공평하게 대하지 않을 것이라는 사실을 조금씩 인정하는 것이었습니다. 유산은 엉망이었고 유언장은 무시되었으며 대자녀들은 잊혀졌고 수백만 달러가 세금으로 사라졌으며 신탁 설정은 5년이나 지연되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모든 과정 속에서 해리에게 충분한 금액이 딱 알맞은 시기에 전달되었고, 그가 그 돈을 어떻게 사용했는지는 왕실도 언론도 심지어 해리 자신조차도 예측할 수 없었던 방식으로 왕실을 변화시켰습니다. 자, 상속에 관한 중요한 점은 이렇습니다. 세오류상구로 다이아에나는 자신의 유산을 두 아들에게 똑같이 물려주었습니다. 금액도 같고 신탁도 같고 법적 구조도 같다. 하지만 돈이 모든 사람의 삶에 똑같은 방식으로 흘러가는 건 아니다. 돈이 필요한 용도에 따라 완전히 달라지는데, 윌리엄이 돈을 필요로 했던 이유는 해리가 필요로 했던 것과는 완전히 달랐다. 윌리엄의 상속 재산은 왕실이 이미 전액 지원하고 방향을 제시해온 그의 삶에 조용히 녹아들었다. 그의 인생 진로를 바꾸는 것은 아무것도 없었다. 그는 애초에 출구 자금이 필요하지 않았다. 왕위는 그의 최종 목표였고 언제나 그랬다. 돈은 그의 삶에 더해지는 것이지 삶을 완전히 바꿔놓는 것은 아니었다. 하엘이에게는 정반대였다. 해리는 어머니를 파멸로 이끈 그 시설 안에서 평생을 보냈다. 그는 그 모든 일을 생생하게 목격했다. 12살 때 어머니의 관 뒤를 따라 걸었고 수십 년 동안 그 무거운 짐을 짊어지고 살아왔다. 하엘이는 자서전 스페어에서 숨막히는 왕실 생활의 현실을 묘사했습니다. 통제 자율성 부자의 자신이 선택하지 않은 역할에 영원히 갇혀 있다는 느낌, 자신이 가장 사랑하는 사람을 파괴하는 것을 지켜봐야 했던 시스템 안에 갇혀 있다는 느낌. 그러던 2016년 그는 미국 배우이자 혼혈 이혼 경력 솔직함 등 왕실이라는 제도가 감당하기 어려워하는 모든 것을 갖춘 메건 마클을 만났습니다. 그리고 실제로 어려움을 겪었습니다. 영국 언론은 메건을 향해 즉각적이고 릴렌틀레스한 맹렬함을 퍼부었습니다. 해리는 왕실이 과거 다이애나비에게 그랬던 것처럼 메건에게 대응하는 모습을 지켜보았습니다. 침묵, 거리두기, 그리고 보호를 거부하는 태도였습니다. 2021년 오프라 윈프리와의 인터뷰에서 메건은 왕실 일원으로 활동하는 동안 자살 충동을 느꼈던 적이 있다고 밝혔습니다. 왕실의 도움을 요청했지만 좋지 않게 보일 것이라는 이유로 거절당했다고 했습니다. 해리는 그녀 곁에 앉아 그녀의 모든 말에 공감했습니다. 그는 그 기관이 아내의 안녕보다 명성을 택했고 마치 예전에 어머니의 안녕보다 명성을 택했던 것처럼 행동했다고 말했다. 그의 목소리는 떨렸다. 내 가장 큰 두려움은 역사가 되풀이되는 것이었다. 그것은 비유가 아니었다. 마치 이 영화를 이미 본 듯 결말을 정확히 알고 있는 한 남자의 고백 같았다. 2020년 1월 해리와 메건은 고위 왕족으로서의 역할에서 물러나겠다고 발표했습니다. 이 발표는 왕실에 큰 충격을 주었습니다. 현대 역사상 고위 왕족이 자발적으로 왕관을 내려놓은 적은 한 번도 없었다. 왕실은 완전히 허를 찔렸고 언론은 들끓었으며 대중은 의견이 분분했다. 해리와 메건은 하룻밤 사이에 캐나다로 이주했다가 캘리포니아 몬테시토에 정착했다. 그들은 넷플릭스와 스포티파이와 각각 1억 달러에 달하는 계약을 체결한 것으로 알려졌다. 2024년 1월 해리는 자서전인을 출간했다. 이 책은 영국 출판 역사상 가장 빨리 팔린 논픽션 도서가 되었다. 하지만 그 모든 것은 처음 몇 달 동안 두려움에 떨며 회사를 떠나는 동안 든든한 재정적 기반이 없었기에 가능했던 것입니다. 재정적 공백기를 견뎌낼 수 없다면 넷플릭스 계약은 성사될 수 없고 절망적인 상황에서 책은 쓰여질 수 없으며 뛰어내릴 때 발밑에 아무것도 없다면 인생은 만들어질 수 없습니다. 그 기반은
다이아나 왕세자비에게서 비롯되었습니다. 오프라 윈프리와의 인터뷰에서 해리는 어머니의 재산이 없었다면 저는 이 모든 것을 해낼 수 없었을 겁니다 라고 분명히 말했습니다. 다이애나의 유산은 해리와 메건이 왕실이라는 울타리 밖에서 처음 몇 년 동안 숨 쉴 틈을 주었던 원동력이었습니다. 그것이 없었다면 숨 쉴 틈도 기반을 다질 시간도 왕실이라는 제도에 진정으로 반대할 수 있는 능력도 없었을 것입니다. 다이애나는 그런 여유가 없었습니다. 바로 이 점이 이번 일을 그토록 비극적이면서도 동시에 강력한 충격으로 만드는 부분입니다. 그녀는 자신을 원하지 않으면서도 풀어주지 않는 시스템 안에 갇혀 수년간 고통받았습니다. 관리의 기대에 그리고 공식적으로 끝나기도 훨씬 전에 이미 끝난 결혼 생활에 갇혀 있었던 것입니다. 1996년 하나 600만 파운드의 이혼 합의금이 지급되었습니다. 그녀는 1년 후에 세상을 떠났다. 그녀는 자유를 위한 자금을 사용해 보지도 못했고 저승에서의 삶이 어땠을지 알아보지도 못했다. 하엘이는 어머니가 결코 얻지 못했던 것을 얻었고 어머니가 원했을 바로 그 방식으로 그것을 사용했습니다. 유언장은 허술했고 어머니의 소원이 담긴 편지는 무시되었으며 대자녀들은 잊혀졌습니다. 수백만 파운드가 세금으로 사라졌고 신탁 설정은 5년이나 지연되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모든 과정 속에서도 해리는 왕실 역사의 흐름을 바꿀 만큼 충분한 재산을 정확히 적절한 시기에 손에 넣었습니다. 다이애나의 오빠 칼스 스펜서는 웨스트민스터 사원에서 열린 그녀의 장례식에서 어머니의 아들들이 의무와 전통에 얽매이지 않고 어머니의 아들로 남을 것이라고 맹세했습니다. 해리는 말 그대로 그 맹세를 지켰습니다. 그는 어머니의 재산을 가지고 어머니가 결코 할 수 없었던 단 한 가지 일을 해냈습니다. 바로 왕실을 떠난 것입니다. 그리고 몇 년 후 자신의 결정에 대해 질문을 받았을 때 해리는 간단히 어머니는 제가 해야 할 일을 했다는 것을 아실 겁니다 라고 답했습니다. 다이애나는 자신의 재산을 두 아들에게 똑같이 물려주었지만 오직 한 아들만이 그 돈을 이용해 모든 것을 바꿔놓았습니다. 그녀는 유언장을 수정하지도 신탁을 재구성하지도 돈을 어떻게 써야 할지에 대한 구체적인 지시도 남기지 않았지만 결국 그것은 다이애나가 평생을 바쳐 이루고자 했던 바를 정확히 실현했기에 아무런 문제가 되지 않았습니다. 그것은 그녀를 파멸시킨 시스템으로부터 아들을 보호했습니다. 모든 것을 바꾸는 것은 돈만이 아니라 바로 그 점입니다. 효과가 있었다는 사실이 중요하죠. 더 자세히 알아보기 전에 크라운 워치 채널 구독 버튼을 눌러주시면 정말 감사하겠습니다. 저희는 매주 이런 왕실 이야기를 분석해 드리고 있으니 앞으로 나올 내용도 놓치지 마세요. 자, 이제 다이애나의 법적 선택이 겉보기에는 허술해 보였을지 몰라도 사실은 그녀가 했던 가장 전략적인 행동이었던 이유에 대해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전체적인 맥락을 보면 유언장은 단순한 문서가 아니라 하나의 메시지였습니다. 그녀는 1993년 찰스와 별거하던 해 그리고 왕실이라는 제도 속에서 자신이 얼마나 쉽게 버려질 수 있는 존재인지 깨닫기 시작하던 해에 유언장을 작성했습니다. 이혼 후 유언장을 수정하지 않은 이유는 솔직히 말해서 수정해서 무슨 내용을 담을 수 있었겠습니까? 나는 여전히 왕실을 믿지 않으니 내 재산을 적절하게 분배해 주세요. 와 같은 내용으로 말이죠. 1994년에 그녀가 쓴 유언장은 비록 본인은 아직 몰랐지만 이미 탈출을 계획하고 있던 한 여성이 쓴 것이었다. 다만 그녀는 스스로 탈출 여정을 완료하기 전에 시간이 부족했을 뿐이다. 사람들이 다이애나에 대하여 끊임없이 과소평가하는 점이 바로 이것입니다. 그녀는 단순히 시스템의 희생자가 아니었습니다. 그녀는 시스템을 연구하고 그 작동 방식을 파악했으며 자신이 통제할 수 있는 유일한 것, 즉 자신의 재산을 가장 사랑하는 사람들을 위해 사용하도록 체계화했습니다. 처형 과정이 혼란스러웠다고 해서 그녀의 의도가 바뀌는 것은 아닙니다. 유언 집행자들이 그녀의 유언 일부를 무시했다고 해서
그녀가 하려던 일이 사라지는 것도 아닙니다. 그녀는 아들들이 자유를 누리기를 바랐고 대자녀들이 추억을 간직하기를 바랐습니다. 다이아나는 자신의 보석의 아들들이 사랑할 여성들에게 전해지기를 바랐습니다. 일부는 그렇게 되었고 일부는 그렇지 않았지만 윌리엄과 해리를 보호한다는 핵심 목표는 그녀가 상상했던 것 이상으로 성공했습니다. 지금 우리가 어디에 있는지 생각해 보세요. 윌리엄은 미래의 왕으로서 다이애나의 시계를 손목에 차고 있고 다이애나의 반지를 낀 여성과 결혼하여 할머니의 유산을 아는 아이들을 키우고 있습니다. 해리는 캘리포니아에서 왕실이라는 제도에서 완전히 벗어난 삶을 살고 있으며 다이애나의 팔찌를 착용한 여성과 결혼하여 전 세계가 지켜보는 가운데 관 뒤를 따라 걸어야 하는 고통을 겪지 않을 아이들을 키우고 있습니다. 이 두 결과 모두 다이애나의 승리입니다. 그녀는 그들에게 단순히 돈만 남긴 것이 아니라 선택권을 주었습니다. 그리고 선택권은 왕실이 사람들에게서 빼앗으려고 하는 바로 그것입니다. 찰스 스펜서가 웨스트민스터 사원에서 추도사를 할 때 그는 25억 명의 사람들 앞에서 약속을 했습니다. 그는 스펜서 가문이 윌리엄과 해리의 영혼이 의무와 전통에 얽매이지 않도록 하겠다고 말했습니다. 당시에는 여동생의 죽음을 슬퍼하는 오빠가 여동생의 죽음에 책임이 있다고 생각하는 기관에 대해 반항적인 발언을 하는 것처럼 들렸다. 하지만 지금 돌이켜보면 마치 예언처럼 느껴진다. 왜냐하면 실제로 그렇게 되었으니까. 해리의 영혼은 소멸되지 않았습니다. 그는 스스로 떠났습니다. 윌리엄의 영혼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는 귀족 출신이 아닌 아내와 함께 일반 아이들과 함께 학교에 다니는 아이들을 키우며 자신만의 방식으로 왕실이라는 제도를 헤쳐나가고 있습니다. 두 형제는 완전히 다른 방식으로 다이애나의 마지막 행동이 성공적이었음을 보여주는 산증인입니다. 둘 100만 파운드는 이제 거의 부차적인 문제입니다. 진정한 유산은 돈이 아니라 교훈입니다. 다이애나는 삶과 죽음을 통해 왕실이라는 제도가 당신을 짓누를 수 있다는 것을, 침묵이 안전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모두가 안 된다고 말해도 떠나는 것은 선택이라는 것을 가르쳤습니다. 그리고 그녀는 가진 모든 돈을 바쳐 그 가르침을 실천했습니다. 해리는 어머니의 돈이 없었다면 불가능했을 거라고 말했지만 돈은 단지 수단일 뿐입니다. 진정한 선물은 다이애나가 아들들에게 준 허락, 즉 왕관보다 자신을 선택할 수 있는 허락이었습니다. 그리고 그것은 어떤 왕실 의례도 되돌릴 수 없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사람들이 다이애나의 유언장이 허술하거나 상상력이 부족하거나 구조가 부실했다고 말하는 것을 들을 때 그들은 핵심을 놓치고 있는 것입니다. 그 유언장은 법적인 완벽함을 위한 것이 아니라 사랑을 구체화한 것이었다. 어머니가 자신의 죽음을 넘어 아들들에게 자신이 결코 걸어보지 못한 문으로 향하는 열쇠를 건네주는 것이었다. 핵심 메시지는 변하지 않았기에 그녀는 문서를 수정할 필요가 없었다. 이걸 받아 자유로워지세요. 내가 살아남지 못한 것을 당신도 살아남으세요. 그리고 그들은 그렇게 했습니다. 두 사람 모두 각자의 방식으로 그녀가 살아남지 못한 것을 이겨냈습니다. 이것은 상속 계획의 실패가 아니라 현대 왕실 역사상 가장 성공적인 상속입니다.